블로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블로그를 효율적으로 세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글을 많이 쓴다 해도 블로그는 글만 쌓일 뿐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으로 블로그를 세팅해 타겟 독자들이 들러붙을 수 있는 체류 시간을 늘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클래스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블로그의 간판 블로그 대문, 블로그 스킨은 뭐해요? 상단 메뉴는 딱 핵심 주제만, 공지사항의 중요성, 카테고리 정리하기, 페이지당 글 한 개만 노출, 글 목록 보기 닫지 마세요. 프로필 꾸미는 방법, 두 배 똑똑한 이웃 관리 방법, 추천글 넣기, 모바일도 똑같이 손보기. 본 클래스의 마지막에 보너스 트랙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브랜드 블로그를 위한 11가지 세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데모는 매장의 간판과 같다. 간판이 없는 매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무엇을 하는 곳이고 무엇을 판매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꺼리게 되죠. 블로그 대문이 없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있기가 싫어지거든요. 블로그는 PC든 모바일이든 가장 먼저 보이는 영역입니다. 가장 빨리 첫인상을 구축하는 구간이죠. 방문자는 블로그에 들어와서 5초 만에 이 블로그가 나에게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이 바로 이 대문입니다. 블로그 대문을 통해 방문자와의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선 독자가 원하는 게 이곳에 있다라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요. 단지 디자인만 예쁘게 해놨다고 방문자가 체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자의 뒤로 가기를 지연시키기 위해선 대문에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누구를 위한 곳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문에 메시지를 삽입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혹은 블로그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캐릭터를 통해 은유적으로 느끼게 하거나 전문성과 직결되는 슬로건이나 전문 사진을 넣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블로그 대문은 제 블로그 대문과 기존 수강생들의 블로그 대문입니다. 어떠신가요? 4개의 대문을 통해 무엇을 하는 블로그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이 대문들을 잘 보시면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은 역시 블로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독자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제 블로그 대문에는 블로그, 블로그 마케팅이란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문에는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대문에는 라이브 커머스, 네 번째 대문에는 살 빼기, 식단 관리, 다이어트 식단, 건강, 살라벨, 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대문에는 누구를 위한 곳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방문자를 더 체류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인지 단계입니다. 블로그 스킨은 뭐 해야 해요? 블로그 스킨이 체류 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눈은요, 뇌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이나 제품, 주변 환경에 대해 무의식적인 판단을 하는데 컬러가 주는 영향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스킨이 땡땡이 무늬로 되어 있거나 격자 무늬 혹은 너무 튀는 컬러로 되어 있다면 독자가 제대로 글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글자를 몰입해서 읽으려면 아무런 배경이 없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뇌과학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 보기에도 정신없고 튀는 스킨은 무의식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블로그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지겠죠. 결국 이는 블로그의 체류 시간과 직결됩니다. 결론. 기본 화이트 스킨이 짱이다. 예시로 4개의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 밑에 2개는 실제 원본 사이즈로 보면 착시 효과를 가져올 만큼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반대로 위에 2개는 무난하죠. 오른쪽에는 그렇게 눈에 튀지 않는 땡땡이지만 문제는 이 글씨 영역에도 침범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내내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기본이 최고다. 물론 모바일에서는 스킨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블로그 주제에 따라 개인 편차가 있지만 제 경우는 글이 워낙 많다 보니 PC 유저가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단 메뉴는 딱 핵심 주제만. 상단 메뉴의 존재 이유를 아시나요? 독자가 보다 원하는 정보를 찾으라고 네이버가 넣은 것입니다. 홈페이지 보면 상단 메뉴가 있듯이 네이버도 그 점을 착안해서 블로그에 상단 메뉴를 넣은 거죠. 그러나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블로그에 방문하는 방문자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정보이죠. 본인이 궁금해하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검색을 했고, 그러다 여러분의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유익한 정보가 있는지 찾기 위해 여러분의 블로그 홈을 방문하게 되죠. 근데 찾고자 하는 정보가 찾기 어렵게 블로그가 세팅되어 있거나
관련되지 않은 정보가 많다면 독자는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자의 심리를 이해하셔야지 블로그를 올바르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워스트 예시의 상단 메뉴는 일관성이 없고 조잡합니다. 독자가 교육에 관한 키워드로 블로그 홈을 방문했다면 이런 일상이나 여행, 이런 거는 걸리적거릴 뿐이에요. 전문성도 떨어져 보입니다. 상단 메뉴는 보다 메인 주제를 세분화해서 나누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체류 시간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공지사항은 방문자에게 이 블로그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글을 보여주는 용도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블로그의 대문 다음으로 노출되는 영역이기에 굉장히 중요하죠. 역시 상단 메뉴와 마찬가지로 블로그의 주제와 가장 연관되면서 이 블로그에서 가장 반응도, 즉 인기가 높은 글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자가 노출된 글들을 읽으며 블로그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글이나 핵심 상품이 있다면 공지사항에 노출시켜 유입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시의 공지사항을 보면 상단에는 무료 전자책에 대한 글이 있죠. 블로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요. 그리고 그 밑에 글 4개는 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올려둠으로써 블로그 내의 체류 시간을 높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지사항의 글들을 보면은 마케팅 글쓰기 6가지 법칙, 나만 알고 싶었다. 마케팅 글쓰기, 메인 키워드, 세부 키워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진실, 블로그 글 누락 원인 5가지, 블로그 글 제목 짓는 방법. 어떤가요?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가 알고 싶어 하는 글들을 공지사항에 걸어두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공지사항에서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글들을 노출시킴으로써 블로그의 가치를 좀 더 빨리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공지사항도 걸어놓지 않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내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찾는 주제가 뭐고 어떤 거를 좋아할지를 좀 고민을 하셔서 공지사항으로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문에 마케팅과 브랜드라는 메인 키워드가 들어가죠. 그리고 공지사항의 글들 역시 일관성 있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 일상이나 여행, 맛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루게 되신다면은 블로그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블로그 주제에 핵심 주제를 선택을 하셔서 그 핵심 주제가 블로그 대문과 공지사항 그리고 블로그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서 블로그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일관성 있게 보이는 모습을 연출을 하셔야 됩니다. 5번째 카테고리 정리하기. 카테고리는 쉽게 블로그의 메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카테고리가 특히 중요한데요. 상단 메뉴는 바로 여기 이 카테고리 메뉴를 선택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주제와 가장 밀접한 메뉴를 가장 상단에 배치하세요. 방문자가 내 블로그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게 해주려면 메뉴가 간소화된 쪽이 더 찾기가 쉽습니다. 제 블로그 방문자의 70% 이상은 블로그 마케팅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러 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메뉴를 가장 상위에 올려둔 상태예요. 최대한 빨리 원하는 정보를 찾게 도와줘서 다음 글을 읽게 만들어야지 찾기가 힘들면은 블로그를 이탈합니다. 옆에 2개의 예시를 함께 보면은 습관 코칭이 메인인 블로그의 카테고리입니다. 탑 부분에 세분화한 거는 매우 좋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관련되지 않은 메뉴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는 메뉴들을 잘 세분화하셨죠? 네, 이 밑으로는 관련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 본인이 정보를 편하게 나누기 위해서 만든 거지 전혀 방문자를 배려하지 않은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카테고리도 관련 없는 메뉴가 많아요. 이 밑으로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불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역시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 만든 메뉴입니다. 수익형 블로그, 즉 블로그로 브랜딩을 하려면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다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성도 떨어져 보이고 그런 포스팅을 할 시간에 자신의 블로그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메인 주제를 더 깊이 있게 배우시는 게 훨씬 시간과 노력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6번째, 페이지당 글 1개만 노출.
모바일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PC 모드에서, PC 모드에서는 블로그 글이 3개, 5개씩 연결되어 보여지는 경우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글이 끝났지만 바로 다음 글이 이어지고 있죠. 이것의 단점은 원하지 않는 글도 강제적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우리는 항상 독자에게 자유 선택 의지를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오는 길목마다 중요한 글들을 노출시킬 수는 있지만 강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독자가 선택하기 편하게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보통은 글의 하단에는 이렇게 블로그 카테고리에 글들이 보이게 해서 독자들이 밑에서 글을 찾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리고 글의 마지막이 이 예시, 위에 있는 예시처럼 글 목록으로 이렇게 글 목록으로 보이는 거는 설정에서 이제 블로그형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썸네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카테고리 에디트에서 앨범형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썸네일만 보이는 겁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PC 모드일 때 이제 여기 관리에서 블로그로 넘어오시면은 이 가장 첫 번째 상단에 페이지당 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글 목록 보기 닫지 마세요. 글 목록은 설정하게 되면 공지사항 바로 아래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이 시작되죠. 이 밑으로. 이 다음이 바로 이제 글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걸 열어놔야 하는 이유는요. 공지사항에서 글을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카테고리를 하나 선택해서 강제적으로 그 카테고리의 글들을 우선 노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독자가 블로그 홈을 탐방할 때 의도적으로 읽게 하고 싶은 글들부터 노출시켜서 유입을 꾀하는 거예요. 카테고리는 이제 이 밑에 있거든요. 카테고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카테고리까지 오는 길목에다가 조금 더 우리 블로그에서 가치가 높은 글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 역시 이제 나를 위함도 있지만 독자를 위해 배려하는 세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이 관리에서 블로그로 오신 다음에 이 밑으로 오시면 이제 목록 보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열어두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5개를 하실 수도 있고 10개를 노출시킬 수도 있고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해당 카테고리를 좀 강제적으로 우선 노출시키고 싶다. 그럼 만약에 이 블로그 팁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럼 블로그를 이제 방문자가 블로그로 왔을 때 이 블로그 팁, 이 글 목록이 가장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설정은 사실 기초적인 거라 아주 쉬웠어요. 블로그 대문 빼고 프로필 꾸미는 것부터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집중하세요. 프로필은 블로그의 명함입니다. 즉, 이곳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프로필 사진은 캐릭터, 로고, 인물 사진 등을 활용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블로그의 정체성과 어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블로그인데 당구를 치는 모습의 사진이나 풍경 사진 같은 거는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겠죠. 자, 닉네임. 닉네임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명이나 닉네임. 닉네임의 경우는 어렵지 않고 영어가 웬만하면은 영어가 들어가지 않는 닉네임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쉽게 기억이 됩니다. 굳이 영어를 넣으셔야겠다면 조금 더 외우기 쉽거나 아주 짧은 영어 그런 게 그나마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개글. 마지막 이제 소개글인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소개글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블로거의 블로그에 대한 마음가짐이 나타나거든요. 소개글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도움을 주려는 블로그인지 아니면 뭔가 좀 팔아먹으려고 하는 블로그인지도 파악이 됩니다. 소개글은 딱 3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이곳이 무엇을 하고 누구를 위한 곳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즉 블로그를 소개하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반드시. 그리고 다른 블로그와는 어떤 게 다른지,
차별화 메시지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에 좀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권위, 이런 권위를 넣어주시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프로필은 이제 제 이웃님의 프로필을 제가 좀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 캐릭터를 쓰고 계시고, 이제 또 그에 맞는 닉네임이죠. 오렌지 해피. 일관성 있죠. 안녕하세요. 오렌지가 좋아. 해피한 오렌지 해피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16년 차로 돈이 정보가 제일 빠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상을 기록하고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필도 사실은 나쁘진 않은 프로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가독성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끊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줄바꿈을 하셨다면은 조금 더 읽히는 소개글이 됐겠죠. 그러다 독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전문적인 프로필로 블로그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자, 두 번째 분은 이제 제 기존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로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닉네임도 똑같이 피프스페이스. 어쩌다 영어를 너무나 잘하고 싶고 해외에서 공부와 일을 하고 싶기에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습득한 경험과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제주에서 원두 파는 카페를 하며 영어 모임과 창업가 모임을 하고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모임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만큼이 블로그를 소개하는 메시지이자 또 권위가 들어간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권위가 담겨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 프로필 소개글을 통해서 이 피프스페이스님의 약간의 가치관마저 느껴집니다. 이분의 프로필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제주에서 원두 파는 카페를 하며 영어 모임과 창업가 모임을 하고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카페를 하시지만 주된 카테고리는 영어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이분의 메시지 끝에 보시면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이 블로그는 뭔가 좀 독자들을 많이 도우려는 블로그다.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카페에 대한 주소를 적어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좋은 프로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프로필은 블로그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소개글이 아주, 아주 명확해요. 자, 교육과 실전은 다르다. 그건 차별화 메시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를 스스로 높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린대요. 그리고 여기 안에 타겟팅이 녹아져 있죠. 이 부분은 권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메일까지. 되게 짧은 메시지지만 함축적인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역시 권위 부분을 보면 블로그 관리 대행, 블로그 교육, 강의, 다수 경험, 블로그 컨설팅 이렇게 써 두셨지만 브랜드의 가치를 스스로 높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것도 뭔가 팔아먹으려는 자세가 아닌 돕기 위한 블로그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처음에 프로필을 작성하게 되시면은 아마 이 케이스에 가장 많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저는 전문성이 없는데요. 하면서 이제 이게 빠질 거고, 저는 차별화 메시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빠질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만 넣는 경우가 대다수죠. 근데 이것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넣으셨다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찾아갈 때 이제 하나씩 차별화를 하나씩 이제 넣어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한번 넣고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 내 성장과 비례해서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프로필도. 내가 뭔가 이제 성과가 하나씩 나오고 어떤 레퍼런스가 이제 생길 때마다 여기 이제 권위 부여를 그걸로 차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바일에서의 소개글은 띄어쓰기는 되지만 줄바꿈이 안 돼요. 줄바꿈이. 계속 일렬로 노출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짧고 핵심적인 프로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면은 그만큼 소개글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메시지를 줄여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아홉 번째, 두 배 똑똑한 이웃 관리 방법. 이거는 우선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웃 관리를 하는지. 자, 이웃 관리는
관리 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 기본 설정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열린 이웃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웃 그룹 관리에서는 이제 서로 이웃 신청을 뭐 사용을 받을 수도 있고 막아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현재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 그룹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추가하시면은 새롭게 그룹명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도 역시 여기서 새롭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여부는 이렇게 공개 상태가 되면요. 내 블로그 홈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내 블로그 이웃이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비공개로 막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이웃 그룹의 순서를 좀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럼 이 이웃 순서에 오셔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순서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추가한 이웃 페이지에서는 세 그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웃인 사람, 그리고 나도 이웃으로 추가한 사람, 그리고 맨 밑에는 상대가 나를 추가한 사람,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바로 서로 이웃 신청이라든지 이웃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서로 이웃 신청 페이지인데요. 현재 저는 이제 서로 이웃 신청 받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뒀기 때문에 받은 신청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안내 메시지는 상대방이 나에게 서로 이 신청을 했을 때 보여주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를 성실히 해주지 않는 신청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로 이웃 신청 받기를 사용으로 해두셨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요 안내 메시지도 함께 써주시면은 조금 더 광고를 걸러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블로그인지 소개를 안 한 블로그는요, 서로 이웃을 아예 안 받아줬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애초에 서로 이웃 추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웃 관리 기능은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저는 보통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 블로그 초반에 이제 소통하는 사람들끼리 내 블로그에 유독 많이 와주고 소통도 열심히 해준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그룹으로 설정을 해서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나랑 카테고리가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넣어주시고, 세 번째로는 나와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이제 계속 브랜드 활동이나 전문가 활동으로 계속 성장 중이신 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유독 내 글에 이제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블로그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시는 분들,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도가 있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지인 그룹.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수익화형 블로그로 넘어갈 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현재 이웃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웃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웃들 중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을 솎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웬만하면 서로 이웃 추가를 먼저 하셔서 서로 이웃 관계를 계속 맺고 계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뭐 전자책 이벤트라든지 뭐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실 때, 뭐 무료 상품을 무료로 진행을 하실 때, 그 서로 이웃 대상자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 메일에 가신 다음에 메일을 보내실 때 주소록에 가시면요. 서로 이웃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인원은 한 번 보내실 때 50명까지 추가를 해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은 조금 더 내 잠재 고객에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벤트를 할 때 이들에게 반드시 초대장을 보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웃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눴냐? 공종 카테고리는요, 이제 나와 같은 카테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관찰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배울 수가 있고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서로 좋은 거예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뭔가 좀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나중에 뭔가 서로 상품을 판매할 때도 판매 날짜를 좀 다르게 해서 서로 밀어줄 수도 있고, 제휴를 해서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누라고 한 거고요. 전문가 분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시면은 서로 돕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다루고 있지만 만약에 뭐 웹사이트 전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은 서로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웹사이트를 배우면서 그분에게는 블로그 마케팅을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관계를 좀 두루두루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열 번째, 추천글 넣기. 추천글은 포스팅의 마지막에 내 블로그의 다른 글을 링크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사람은 행동 가이드를 주지 않으면요. 자기 볼 일이 끝나면 그냥 가버려요. 나가버려요. 근데 그렇게 나가버리면 우리 블로그의 가치를 더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을 더 강제적으로 읽게 하기 위해서 본문 글 하단에 추천글을 넣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세미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이제 세미나 내용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이제 다 종료가 되고 나가는 출구가 A, B가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로 설정해서 A는 출입구 옆에 테이블이 하나 올려져 있고 그 위에 무료 소책자를 그냥 쌓아만 뒀어요. 그리고 B는 출입구 옆에서 세미나 스텝이 관련 소책자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권유를 합니다. 이럴 경우 소책자를 받아가는 출구는 당연히 B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세미나에 대해 가치를 높게 평가했고 나눠주는 소책자도 자연스럽게 집어서 들고 나가는 거죠. 우리 블로그 글 마지막에 내려보면은 네이버가 알아서 해당 카테고리의 관련 글들을 노출을 시켜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A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B의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추천글을 설정을 해서 눌러보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글이 클릭되는 전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무료 전자책 이벤트 할 때 항상 블로그 글 마지막에다가 처음 오신 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실 테니까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하면서 추천글을 3개 정도 넣거든요. 자, 이제 통계를 보시면은 이때가 첫날이에요. 5월 9일 날 제가 전자책 이벤트를 했었는데 첫날 조회수가 800개가 찍혔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2, 3, 4번에 있는 글들을 추천글로 넣어놨어요.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조회수가 높게 잡혀 있죠. 대략 한 10% 정도가 읽어봤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모바일도 이제 PC 버전처럼 똑같이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블로그 앱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홈 편집을 누르셔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정해야 될 거는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세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이 대표 글을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먼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녹색불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면요. 대표 글을 관리를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가장 가치가 높은 글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무료 전자책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무료 전자책 이벤트 글을 가장 먼저 보여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블로그에서 진짜 딱 한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한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거에 관련된 글들만 꾸준히 노출시키고 있다면, 꾸준히 배포하고 있다면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인기 글에 다 그것들과 관련된 글일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 블로그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잡블로그인 경우가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주제에 관련된 글들을 우선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방문자가 모바일 버전으로 우리의 블로그를 오면은 이렇게 노출이 되겠죠. 블로그 대문, 블로그명, 그리고 사진과 닉네임이 보여지고, 또 이웃수도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지사항, 소개글,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대표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너스 트랙을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모두 다 글 잘 쓰고 싶으시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 초안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안을 미리 작성해 두지 않고 글을 쓰게 되면요, 원래 처음에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글이 안 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옆에 메모장을 같이 켜두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메모장에는 어떤 것들을 써두냐면은 일단 키워드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목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어떻게 오픈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오프닝을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글의 본문에서 내가 정보들을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하고 어떤 것부터 보여줄 것인지 목차를 좀 미리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차들마다 그 소제목마다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을 다룰 건지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은 다음에 이걸 보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써 나가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글을 쓰시면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양질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